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의 송창근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유도근 교수님께서 40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발표를 오래 하실 걸로 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대폭 줄여서 여러분 유인물에는 10페이지로 나와 있지만 한 슬라이드를 더 추가해서 11페이지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우리 끝나는 시간 2시 반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이렇게 도시 수박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발표 자료를 구성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담아 보니까 꼭 이 제목과는 좀 관련이 없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서 이제 유도근 교수님은 이 상수 관망 관련 연구를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수치 모형을 개발해서 하천의 흐름이라든가 도심지 홍수에 따른 침수 범람을 모델링하고 또 위험들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에 우리 수자원 조사기술원과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KIHS 수자원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 중에서 앞에 3슬라이드 정도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수문조사를 통해서 하천의 여러 물리량 자료들을 취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고 또 이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칠 텐데, 혹자는 이 단계를 컬렉트 레이어, 매니지먼트 레이어, 어널리시스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조원에서 가장 이제 중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가려면 예.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조금 이따 김동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스마트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점단위, 선단위 중심이었지만 이 면단위까지 다양한 어떤 계측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항목들을 계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측을 통해서 다양한 물리량 자료들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이 된 자료들은 통합적으로 수집이 돼서 이 관리가 되게 되고, 민간인들에게도 이 공공정보 포털과 같은 형태로 자료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된 자료들 중에서는 형태가 서로 다른 영상이라든가 시계열 자료, 문서 자료, 이런 이종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또 이 시공간 동기화 기술을 통해서 또 모이고 있고, 이렇게 모인 자료를 분석해서 이벤트를 예측한다라든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혹은 조금 더 다른 공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사이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도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우리 수조원에서 유량 계측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량이 하천의 3대 기능인 이수치수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수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생농공업을 위한 용수를 보급하고 또 지하수 수위를 또 유지시키고, 이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하천 시설물, 치수원들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하천의 유량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 치수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하구역에서는 하천에서 일정한 유량이 방류가 돼야지만이 바다에서 역류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역류 유량을 막을 수 있고, 또 하구 막힘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 일정 유량 이상이 반드시 흘러줘야지만이 하천의 생태 서식이라든가 경관 수질이 보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지 유량을 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흐르는 유량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하천의 건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갈저 평풍뿐만이 아니라 이 계획 홍수량에 이르기까지 이 하천의 유량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량은 하천의 수위 유량 관계 곡선 식을 산정할 때도 이 수위에 따른 유량을 도출하는 주요 인자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의 측면에서는 뭐 우리 이 친수 활동, 여러 수상 레크레이션, 레저 활동, 아니면 주운을 통한 어떤 여객이라든가 화물의 운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수리의 측면인데, 이 하천의 유량 혹은 하천에 관련된 수문조사 자료들이 이 하천의 흐름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하천에 오염 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이송 분산 그런 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런 입력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요 마지막 수리 부분에 조금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추가된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이 수자원 조사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치수 혹은 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유제 유량을 확보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치중해서 말씀드릴 이 하천의 설계 혹은 개발 사업 시에 우리는 이제 하천에 이런 변화가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수위나 유속 거동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수치 모형을 돌리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파인 튜닝을 하고 또 이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수자원 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천 수리 해석에 있어서 이 수문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진주를 관통하는 남강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강에 지금 보시는 이 영역을 추출을 해서 이제 남강의 평수기 때 흐름을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런 유속과 이 수심 분포 그림이 6개 있는데, 이 6개는 여기 표시된 섹션 1부터 6까지 하천의 폭방향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결과, 그리고 또 실측을 한 결과와 비교를 한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유속과 수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운이 좋아서 현장 계측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서 이런 ADCP를 통해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수치 모형을 검증하고, 그렇게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케이스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수치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검증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하천의 검증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이 횡방향 유속 분포,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수치 모형 값과 실측 값이 비교돼서 잘 맞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 수치 모형 결과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폭 방향으로의 어떤 공간적인 유속 분포를 측정한 그런 자료가 제공되면 이 하천 흐름 해석 모형의 결과를 검증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 모의 결과의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데 또 이런 실측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수치 모형을 이제 돌림에 있어서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하천의 뭐 단면 자료라든가 유량 자료, 수위 자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모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두 그림은 이제 제가 한강의 영종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뭐 다른 자료들을 제가 가용할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한강대교 수위 자료와 잠수교의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수치 모형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조도계수와 또 점성계수를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구성해서 이 매개 변수를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나마 수위 자료라도 있어서 이런 매개 변수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모델링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유사한 얘기인데 하천의 단면 실측 자료를 우리가 얻기까지 너무나 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축사에서 배덕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천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그런 뭐 설계사 뭐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또 그럼 이제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건너서 자료를 입수해서 받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받게 되면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의 설계 도서 중에서 하천 횡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DF나 문서 파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천 구간들을 모델링을 할 때 보통 200에서 400m 측선으로 이런 단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단면들을 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낙동강의 구미보부터 칠곡보 구간을 모의를 하는데 한 50 단면 정도를 일일이 디지타이징을 해서 이 단면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단면을 저희가 뭐 글로벌 좌표계로 바꿔서 XYZ 좌표로 바꾸고 그래서 또 스캐터 포인트를 추출해서 격자망을 짜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결정해서 모의를 하고 결과를 표출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디지타이징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서 이런 디지타이징을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봤자 완전 수동을 반자동으로 도와주는 그 정도의 노력을 저감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스케이터 포인터 형태로 어떤 대하천이라든가 어떤 규모가 있는 지방 1급 하천 같은 하천에서의 지형 자료가 제공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배덕효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낙동강의 구미보부터 칠곡보까지 약 한 32km에 해당하는 그런 연장을 가지는 하천 구간인데 제가 이 모델링을 2020년 정도에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천 단면 자료를 입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뭐 여러 단면 자료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뭐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하천의 횡단면 관련 실측 자료가 가급적 촘촘한 섹션으로 최대한 최신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 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민원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역은 이런 자료들이 최대한 많이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도시 수방 관련돼서 이제 몇 슬라이드 적어봤는데 우리 과거에는 국가하천, 대하천 중심으로 이 하천 관련된 정책들이 이렇게 제안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중소하천을 관통하는 이 도심지하천에서의 여러 정보들, 이를테면 하수 광고라든가 도시하천의 외수위 끼리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배수 펌프장의 어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얻기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 도시 홍수 분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우리 유동훈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올해 2월달에 이 수조원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홍수 피해 상황 조사에 관련돼서 뭔가 좀 검토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천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 하천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제 그런 중심에서 이 하천의 외수 범람에 의한 그런 침수 피해를 예측하고 조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업역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홍수 때는 하천의 외수 범람이 일어나고 도심지의 내수 배제 분량에 따라서 이 내수가 저지대로 유입돼서 이제 하천 주변의 민가를 또 침수시키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때 외수 범람에 의한 피해냐, 내수 침수에 의한 피해냐를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할 때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홍수 발생 이후에 조사를 할 때 하천 주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를테면 뭐 대하천이라고 하면 1km 이내, 아니면 작은 하천이면 500m 이내와 같이 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좀 침수 피해를 조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뭐 침수 심과 침수 범위 위주의 우리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유속이 1m/s만 더 커져도, 그 이상만 되더라도 시설물에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범람하고 혹은 이 유출이 발생할 때 이 뭐 유속을 뭐 여러 방법으로 잴 수가 있을 것인데, CCTV 같은 그런 영상을 분석해서 유속도 같이 제공되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우리 관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 소방 능력과 관련해서 뭐 여러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사실은 여기 적혀 있는 5개 항목의 여러 내용들이 이 수조원의 업역과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심지의 소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의 유량과 외수위 관측 지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도시하천의 외수위 조건과 하수관과 그다음에 배수 펌프장의 운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뭐 방류 하수관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수 부분인데, 뭐 제가 최근에 진행하는 연구에서 저희 연구팀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침수 관련된 치수 관련된 정책은 비가 와서 물에 잠기는 침수 위주의 그런 분석과 그런 뭐 관심을 뒀는데, 사실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이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고 또 도시가 제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배수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